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과거 이란이 왜 한국을 좋아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란이 한국을 좋아했다고? 이란은 한국의 최우방국인 미국의 적이잖아. 동시에 이란은 북한의 오랜 친구 아냐? 북한의 친구가 어떻게 한국을 좋아할 수가 있어? 한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민주주의 국가, 이란은 중동에 위치한 이슬람 신정 국가잖아. 이란과 한국이 대체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이란은 한국과 많은 교류를 했던 국가입니다.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은 테헤란로 아시죠? 강남의 메인 도로이자 출퇴근 시간마다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곳으로 강남역에서부터 종합운동장역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요. 테헤란로의 테헤란이 바로 이란의 수도 이름입니다. 1977년 6월 27일 닉페이 테헤란 시장과 구자춘 서울특별시장은 서울 테헤란 간 도로명 교환에 합의하여 도로 이름을 테헤란로로 바꾸었죠. 테헤란로는 강남 개발의 결과 각종 금융기관과 오피스들이 밀집한 번화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란의 테헤란에도 서울로라는 도로가 있죠. 이란 측 자료에 의하면 서울과 1963년에 자매 결연을 맺어 이란 역사상 최초의 도시급 결혼 사례로 실려 있습니다. 이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이란이라는 국가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솔직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적, 중동의 트러블 메이커, 악의 축, 핵무기 개발 등 각 지역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란의 침대 축구를 떠올리실 것 같네요. 이건 역시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한국은 미국 미디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미국과 적대 관계인 이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란과 한국은 대체 왜 사이가 좋았을까요? 미국의 적, 북한의 친구인 이란이 한국을 좋아했었다는 것이 뜬금없긴 합니다. 지금은 한국과 이란의 사이가 틀어져 버렸지만 사실 한국과 이란은 먼 옛날부터 교류했었는데요. 통일 신라 시기엔 이란의 전신, 사산조 페르시아와 무역을 했으며 해초의 왕후 천주국 전에도 해초가 파사국을 갔다 왔음이 언급되는데 파사국은 페르시아를 음차한 것입니다. 신라시대의 향가인 처용가에 등장하는 인물 처용은 처용탈의 생김이 매우 이국적인 것과 고려사 악지에 기록된 처용의 모습을 비춰볼 때 처용은 아라비아 상인이거나 이주한 이란인이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페르시아산 유리제품, 공예품, 장식품, 석상에 새겨진 아랍 인물의 모습 등 여러 물적 자료들이 신라 유물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처용의 중동인설은 점차 정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역사학자들 역시 신라의 무슬림들이 정착했다는 기록을 남겨왔는데요. 이란이 만든 세계지도나 지리서에선 신라가 언급되며 846년 이슬람 지리학자였던 이븐 쿠르다드비는 그의 저서 왕국과 도로에서 신라와의 교육품을 소개한 뒤 신라를 일컬어 무슬림들이 한번 도착하면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곳이라 묘사했습니다. 또한 중세 이란의 서사시 쿠시나메에서는 신라가 바실라라는 이름으로 언급되고 극중의 무대가 되기도 하며 주인공인 파리두는 페르시아 바실라 혼혈이기도 하는 등 신라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10세기 무렵의 알 마수디, 이븐 루스타 등 무슬림 학자들에 의한 신라 언급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한반도 집단 거주는 적어도 조선 세종 시기까지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건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잖아요.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란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었는데 그럼 대체 한국과 이란은 어떻게 친해지게 되었을까요? 이란이 한국과 친해진 진짜 이유는 1970년대 한국과 이란이 개발 독재를 통한 급진적 근대화를 추진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란은 한국의 경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한국은 이란산 석유 및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했죠.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경제교류가 매우 활발해졌고 이것이 양국의 우호관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친분을 쌓은 건 1973년 1차 석유 파동이 계기였는데요. 중동연합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시작된 4차 중동전쟁에서 미국의 개입으로 중동연합국이 패하자 복수심에 석유 생산량을 줄여버립니다. 산유국들의 담합에 1년 만에 유가는 4배나 폭등했는데 1배럴당 2.9달러였던 원유가는 한 달 만에 12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현재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14.5달러에서 55달러로 폭등한 것이었죠. 당장 세계 경제의 지옥문이 활짝 열렸고 중화학 산업 육성을 내건 박정희 정부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산유국들이 기존 계약을 파기하며 기름값을 비싸게 부를 때 안정된 가격으로 한국의 원유를 공급해준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는데요. 한국도 근면성실로 무장한 노동자를 파견해 이란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당시 이란으로 무려 2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일하러 갔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중동 특수를 누리면서 양국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란에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1979년 2월 11일에 발생한 이란 혁명입니다. 사실상 권위주의 전제군주제였던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란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가지는 이슬람 공화국, 사실상의 신정체제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슬람 성직자인 호메이니가 집권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란은 친미국가에서 철저한 반미국가로 바뀌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친미국가인 한국과 반미국가인 이란의 사이가 나빠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란이 반미국가로 변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이란은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한국과 이란은 교육을 했죠. 북한이 이란에 무기를 팔아먹는다는 첩보를 입수한 당시 청와대가 즉시 이란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팔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당시의 아시아 자동차, 현재의 기아가 개발하고 제작한 K111 지프차를 1981년부터 1989년까지 14,000여 대를 수출합니다. 이란군은 한국산 헬멧을 쓰고 한국산 지프차를 타고 전쟁을 한 것이죠. 한국은 이란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감수해가며 각종 공사를 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연 덕분인지 이란은 친미 성향 국가인 대한민국과 계속 교류했죠.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최악의 치안을 자랑하는 국가와 달리 같은 이슬람 국가여도 이란은 치안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술을 마시는 등의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한국인에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서 페르시아 제국 시절 유적지부터 시작해 이란 여행을 가는 한국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한국 드라마가 유행한 몇 안 되는 이슬람 국가 중 하나인데요. 2007년 MBC 드라마 대장금이 이란에 첫 방송되었는데 90%라는 대박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2009년 드라마 주몽은 85%라는 시청률을 기록하여 이란의 국민 드라마로서 완벽히 자리 잡았죠. 목장 경비원이 주몽을 보는 중에 양 90마리를 잃어버렸다거나 이름을 주몽으로 개명해달라고 신청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주몽의 인기가 불러일으킨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몽 역할을 맡은 송일국 씨는 특별히 이란에 방문하기까지 했고 그가 이란에서 전속 모델로 찍은 CF는 LG가 이란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한류 열풍 덕분에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 후반까지도 한국과 이란은 경제적인 교류가 있었고 한류도 이란에서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과 이란의 사이는 한 인물에 의해 멀어지게 되는데요. 대이란 초강경파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두 우방국에게 대이란 강경책을 주문했고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한국은 이란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죠. 2020년 미국의 이란 제재가 시작되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파견한다고 밝히자 한국과 이란의 갈등은 극에 달했는데요.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과 중국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지면서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이란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자 했던 에너지, 인프라 사업, 자동차 등 많은 산업 부문이 이미 중국 국영 기업에게 선두를 빼앗긴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투자 확대는 어려워진 상태죠. 그래서 한국은 이란과 주변 국가들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전략에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바꿨는데요. 최근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잘 나가는데 이란보다는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에게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더 많은 외화를 벌어올 수 있다고 한국은 판단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란 시장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꼼수까지 써가면서 무역할 만한 매력이 있었지만 최근 한국은 이란을 제외한 다른 중동 국가,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이 강해지면서 이란의 석유와 천연가스, 상품 시장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굳이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무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상 왜 이란이 한국을 좋아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사이가 나쁜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거 한국은 이란 석유를 꾸준히 구매하는 큰 고객이었고 한국의 투자 자금, 가성비 좋은 군사무기 등 이란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한국이 제공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란은 한국에게 우호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란은 북한의 핵, 신형전차, 단거리 탄도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의도적으로 이란이랑 더 친하게 지내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적의 친구를 빼앗는 것은 적의 힘을 약화시키기에 아주 좋은 전략이죠. 하지만 이란은 결국 북한과의 우정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란은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더 적극적인 북한 지원국이라고 봐도 무방하기에 한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이란은 어떤 사이로 발전하게 될까요?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이기에 이란의 질 좋은 석유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면 좋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란이 워낙 미국과 크게 다투고 있는 국가라서 앞으로 이란과 어떻게 외교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이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좋은 의견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